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이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커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2% 하락한 24,415.8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9% 내린 2,705.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7% 하락한 7,442.1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관련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라면서 국제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EU의 이익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인의 소비가 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어나면서 2분기 소비 활동 확대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4% 증가를 웃돈 것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상무부는 휘발유 소비의 증가가 상품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관리, 유틸리티 수요의 증가도 소비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의 큰 폭 감소에도 미국 내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늘어난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7% 하락한 67달러 4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5월 한 달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무역전쟁 우려가 확산되면서 상대지수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고 관련국은 일제히 보복관세 도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의 첫날인데요. 6월 1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이었는데 미국이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역시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분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전에 최현정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오히려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 내에 어떤 중요한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FOMC의 금리 결정 부분 역시 시장 내 중요 핵심 화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안 좀 잠잠했었던 어떤 무역 갈등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금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또 다른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촉박한 그런 긴장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널뛰기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죠. 하루는 1%가 넘는 급락, 하루는 1%가 넘는 다시금 상승, 다시 지난밤 또다시 한 1%의 하락이 다시금 나타나면서 시장 상황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의 어찌 보면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상황들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FOMC의 어떤 금리 결정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같이 아우러져서 특정한 시장 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소간의 좀 악재의 상당 부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FOMC의 그런 상황들 지금 6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6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금리. 과연 금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이 다시금, 좀 말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 일단 시장 내에서는, 보면 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가의 하락 부분이 FOMC 금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6월 어찌 보면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FOMC가 최근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중간 목표인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시장의 전망을 깨트리고 오히려 동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하고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물론 결론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상당히 긴박하게 그리고 상당히 서로 긴밀하게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회담이 지금 판문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뉴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시장 내 화두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6월 시장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6월 시장을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라는 부분 고민을 해본다라면 일단 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저점 매수 측면에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뉴욕 시장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뉴욕 시장의 널뛰기 장세는 어찌보면 시장 내 모멘텀이 없는 부분들, 모멘텀의 부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사이에서 재료 부재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료들은 일정 부분 그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좀 재료의 의미가 재료가 좀 소진되어가는 그런 상황들 여기서 새로운 재료가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
등의 재부각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 마감과 6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함께 좀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유가 얘기도 하셨는데, 지난달 중순까지 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72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최근에 그 상승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인데,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두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대표님께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6월의 시작인데 6월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6월 시장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재료가 소진되어가는 그런 상황. 새로운 재료가 과연 나타나게 될 것이냐. 새로운 재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FOMC와 관련된 재료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재료가 또 다른 이슈 내지는 또 다른 쟁점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해보는 것이 6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조심스럽게 이 부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FOMC 부분은 상당 앞서서 최 원장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요한 과연 귀로에 서 있다라는 부분. 5월 지금 FOMC 의사록 발표 한 2주 전에 했었죠. 이 부분을 좀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매파적인 부분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지가 조금 설설 좀 피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가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죠. 5%가 넘는 유가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 일단은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플레이어 전략을 썼다라면, 소위 말하는 원자재, 소재 중심의 시장 전략을 썼다라면, 지금은 이제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 소재 쪽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IT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시장, 순환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순환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순환매, 그러면 IT와 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 이 주도주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IT 업종이 상당 부분 그동안 올해 들어서 올 2월 이후부터는 그 힘을 사실상 상당 부분 소진해 왔었고, 상당 부분 시장 내 주요 포커스에 주목에서 상당 부분 조금 좀 거리를 서서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 사이에 시장의 주목, 시장의 관심을 메꾸었던 부분이 바이오와 그리고 남북 경협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남북 경협과 관련된 모멘텀, 소진될 가능성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과연 다시금 시장 내 주도주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의 여부. 물론 지난밤 자정이 넘도록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그 감리위원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단 결론 부분이 이제 이번 달 7일 증권선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게 돼 있는데요. 과연 제재 수위 여하에 따라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 여전히 바이오와 관련된 의문 내지는 시장 내에서의 의심 부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금 시장 내 시장의 신뢰를 다시금 차지하기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서서히 IT 쪽, 그다음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의 추가 경영 예산안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간 발표,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일자리 20만 개 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로드맵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인공지능이랄지 드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정부의 시각, 상당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IT 업종 내의 관심, 분명히 시장 내 새로운 어떤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다시금 해내기에 충분한 재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어 가려는 그런 과도기 중에서 과연 시장은 과거 경험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출까 본다라면 두 가지죠. 2분기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시장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과연 1분기에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고평가되게 업종에 관련 업종을 봐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봐왔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히 시장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개선이 계속 증가되어 갈 것 같은 업종, 최근에 나타났죠. 증권 업종이 그 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IT 업종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1분기에 이어서 지난 4분기, 1분기, 이번 2분기까지도 여전히 시장 내에서 실적과 관련돼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전체 시장 내에서의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섹터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IT 업종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당 부분 소외되어 왔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국과 관련된 업종군들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중국 내수 소비주의 관점을 좀 새롭게 이거 좀 따져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고무적으로 시장 내에서 관심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 중국과에서의 어떤 그 한한령의 확실한 해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실로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IT 업종과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6월달 시장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증권 업종, 그리고 IT 업종, 4차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시장 내 상당히 중심점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향후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상반기 성적표를 좀 점검해봐야겠지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상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상반기 경제 전망 어땠는지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앵커님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졌는데 네. 향후의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알면은 산업연구원 가 계셔야죠.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일단 시장 흐름 봤을 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속속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국내 경제나 경제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겠죠. 대외적인 부분, 대내적인 부분들 다 포함을 하는데 과연 이제 국내 경제가 계속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좋아진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 산업개발연구원 쪽의 KDI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경제 예측 전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해 2.9%, 내년 2.7%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정부가 한 3%대는 넘기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그 외에도 발밑에도 못 가는 수치를 전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 요인이 크다는 거를 여러 가지 다 암시를 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전망률은 3.8, 3.9%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경제 지표들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실 겁니다. 약 한 3월 달부터 한 3, 4월 달 이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웬만한 경제 지표가 다 꺾였습니다. 다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은 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부랴부랴 약간 추경까지 고려를 지금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OECD에서 그저께인가요?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성을 동반하지 않는 임금 상승, 그게 즉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예.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불안감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경종을 울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지금 딱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수출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비나 관련된 내수는 안 좋다라는 예.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거기다가 수출도 좋은데 수출도 다 좋은 게 아니죠. 딱 반도체만 좋다라는 게 지금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민간 소비나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고용 부진, 특히 실업률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고용 부진과 함께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임금의 기본을 끌어올려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오는 물론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파가 고용 전반적으로 다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최저임금 때문에 어떤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는 어떤 부작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이 부담 요인이고요. 특히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사상 최대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인 고용이나 여러 가지 소비 쪽으로 끌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한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를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쪽이 건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은 이루 이끌어질 수 있는 파장들은 투자에 대한 파장들은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인데 건설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대된 불안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이다 보니까 하반기를 겨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추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추경과 함께 유가 최근에서 고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과 환율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 시점쯤에서 그러면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국은행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실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올려가는데 우리도 금리 인상을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체력들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그런 상황 쪽에서 고민만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국내 경제 지표로 봤었을 때는 지금 금리를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잘하게 되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그래서 어떤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정도를 선박하는 정도 좀밖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 못할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지금 경제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미국의 금리를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자본 유출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하반기에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여름 때 부분 쪽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를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을 심사하는 3차 감리위가 있었습니다. 감리위원들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에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떨지도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봐주세요. 네, 세 가지 질문인가요? 네.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까 헛갈렸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나왔을 겁니다. 예, 나왔는데 비밀이죠. 이거 공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제장 바이오주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3차 감리위원회, 특히 2차는 새벽 3시까지 했답니다. 특히 상당히 공방이 치열하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제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을 텐데 아마 어제도 상당히 경론이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가 참석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감리위원관의 경론으로 펼쳐지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예. 아마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이런 식으로 다변화돼서 이제 공을 증선위 쪽으로 넘기는 증권선물위원회 쪽으로 넘기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증권선물위원회도 이 흐름이라고 되면은 한 번에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우조선의 양도 증권선물위원회가 3차례 열렸습니다. 예. 어떤 사상 최대 분식회계라고 하는 대우조선의 양도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적어도 한두 차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정부의 목표는 6월달 안으로 끝내자라는 분위기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 고의적으로 이 어떤 회계 부정을 저질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어느 쪽에 두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좀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최악의 결론이 아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상장 폐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봉합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불확실성 해소 접근으로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공장 흐름들은 정상 가동화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계속 수주가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채워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만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불안 요인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가는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조심스럽게 본다고 한다면 과징금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과징금 정도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규모도 있겠지만은 최악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하락하기 전에 나왔던 어떤 주요한 저항대라고 하게 되면 약 한 45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이 정도 부분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이 아닌 만큼 변동성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점에서는 만약에 눌림목 쪽에 접근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서 한 45만 원대 이상까지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 축소 자리를 확인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V자 반등의 어떤 모멘텀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반기 쪽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과 함께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 정도까지는 들어올 텐데 아마 또 업체별로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을 했다라고 네. 이제 봐도 좋겠죠. 그렇게 말해요. 예, 시가총액도 이제 다시 6위권 내로 진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대형주들은 신저가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바닥을 가늠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같은 대형주들이 왜 이렇게 1년 내 최저가를 찍고 있는지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이요? 네. 글쎄요. 앞으로 좋아질까요? 네, 예. 글쎄요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 체감 지수는 솔직히 내가 어느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는 난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재미 봤어. 그런데 보다 보니까 남북경협주가 뜨길래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좌가 2배 돼 있네 라는 것도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되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을 따라갔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비인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업종과 종목들은 오히려 신저가를 간당간당할 정도로 예.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대차, 뭐 삼성물산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거기다가 신한지주, 금융주인데도 인기가 없네요.
삼성생명, 뭐 SK,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의 통신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요인들이 가장 주를 차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실적 부분들 별로 안 좋죠. 거기다가 정부의 입김도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정부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기업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위축되는 요인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면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 2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거기다가 삼성생명 0.6배 그리고 삼성물산도 1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메리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소외된 종목들은 모멘텀이 있어야 갑니다. 그럼 이런 모멘텀을 불을 지필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요인들이고요. 네. 그 밖에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만한 모멘텀이 던져줘야 이게 저평가니까 빨리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아직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한 번 저평가는 계속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논리만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될 수 없다는 쪽은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동성이 계속 축소가 되는 기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무조건 싸다가 논리가 아니라 싼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야 주가에 대한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는 아무리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도적인 업종과 주도적인 흐름들 쪽으로 축소가 돼서 소외된 쪽은 잘 안 쳐다보고 가는 종목에만 계속 가는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적으로 한정돼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계좌가 내가 지금 시장의 주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예. 차라리 현금이 낫다는 얘기죠. 현금을 놨다가 오히려 주된 주류를 눌림목에서 잘 편입해서 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바른 시장에 따라가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꼭 맞춰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기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앞서 전문가께서는 이제 하반기 주도주로 IT나 중국 소비주를 꼽으셨거든요. 김민수 부장께서는 어떤 쪽 보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때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보시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저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저런 데 손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쪽이 계속 눌림목이 줄 때마다 계속 반응하고 그래서 거래량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실려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걸 외면하고 차라리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쪽에 시선을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주된 전략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실적과 동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 또 중국 소비주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또 IT 쪽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업종 상반기는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빠르게 개선된다. 그럼 지금 사야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인들을 같이 보시면서 실적 개선 요인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어도 실적 개선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주가도 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포인트는 일단 빠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걸 확인하시면서 그에 맞춰가시는 전략들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짚어드릴 거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어제 309지수, 310지수 지지력이 312지수까지를 노려봤었습니다. 근데 별로 힘이 없는 상태여서 약수익에 대한 걸 고려했었고요. 오늘 또 비슷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313지수를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고요. 아직은 308, 307지수들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309지수 지지력에 312지수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은 313 지수를 이탈한 이후에 얘네들이 추세를 빠졌기 때문에 많이 치더라도 313부터 315 지수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저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보자면 야간장 때 우선은 저희가 어제 310.30부터 배팅이 들어갔었는데요. 얘네들 312 지수 근처도 오지 못하고요.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향해서 저희가 매수 쪽 관점을 열고 7,000 지수를 안착해서 7,030 근처까지 오는 걸 봤었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좀 힘을 내서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전 고가들을 다 뚫고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도 여전히 국내 선물 야장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냥 지지력만 받쳐내고 그냥 힘없이 보합권 뛰는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힘이 없다는 거고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큰 변동성을 기대했지만 걔네들도 여전히 별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고 이미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만 없을 뿐 보합권 하단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만 하고 있는 형태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13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312 지수를 안착하기 전에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안심하기 이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힘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겠죠. 자, 우선은 6월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 전까지 잘 지키는지가 오히려 중요한 모습들이다. 그 전에 오히려 갭으로 크게 빠지는 형국이 생긴다면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개인들한테는 매수 포지션은 어려운 상태가 될 거고요. 우선은 매도는 315 지수 부근에 온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겠지만 아직은 매수나 매도나 크게 공략할 시점은 아닌 듯 싶다. 단 오늘도 똑같이 309 지수 지지력에 눌린 매수 배팅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우선 이 구간들 깨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배팅을 해서 312 지수까지만 작은 포지션들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선물 지수 포인트까지 짚어주시는데요. 이번에 해외 선물 쪽도 봐주십시오. 네. 해외 선물 쪽은 달러 인덱스 혼조세 추세 지지력 확인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습니다. 30분 분봉을 보자면 일적으로 5월달 지속적으로 채널 구간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 왔었고요. 우선은 94지수 지지력까지 확인이 된 상태고 94지수를 중심에다 두고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보자면 채널 지지력 하단부와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여튼 보합권 매매 전략이 우세할 걸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일반적으로 2030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가 지지를 못하고 매수가 지속적으로 강한 힘은 아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래 구간 지지력을 보이더라도 윗구간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93.70대부터 94.40대까지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리할 거다. 저런 모습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시아 유럽장 섹션별로 매수 매도가 저희도 포지션이 바뀌어서 뭘로 수익 내는지 까먹을 정도로 굉장히 보합권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은 1.16 850대 지지력에 우선 1.17 400 아마도 380부터 400 사이를 다시 테스트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제 아래 구간에서 다시 이 정도의 부합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제 매수에 매도에 또 다시 지금 또 매수로 바꿔야 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섹션별로 계속적으로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파동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시러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구간들 지지력에 윗구간들 다시 고가를 확인하는 전략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전반적으로 원유 재고량이 줄었는데 미국 재고량이 늘었다는 소식에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 혼조세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구간부터 매도, 그 다음에 어제 매수에, 분할 매수에, 다시 매도에, 그 다음에 저가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66.80 지지력에 67.80대까지 한
이 정도의 부합을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매도는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 매수는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구간 지지력에 혹은 아래 구간 분할 이렇게 싸우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은 매수로 이어지고 유럽장 후반부터는 다시 매도 전략을 펼치는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리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표 때 아래 구간 지지력과 윗 구간 저항을 받아냈었기 때문에 이 구간 혼조세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단 일봉상에서 추세의 지지력을 아직 받아내고 있습니다. 휩소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다시 끼어들어가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로저항점에 매물대에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의 가능성은 보되 특히 66달러가 깨지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매도 추세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매수는 좀 기다렸다 짧은 손절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9달러를 맞고 중간부터 분할로 매도 진입이 들어가서 이 구간들 66 중반대부터 68점 중반대까지 어제와 같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부합권 매매 전략, 그다음에 짧은 손절보다는 분할 대응이 아무래도 더 매매하거나 편하게 보시기 유리할 정도로 개인들한테는 좀 오차를 잡아내기가 좀 힘든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부합권 매매 전략 펼친다는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저희들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쳤습니다. 일봉상에서의 아래쪽 매수에 그 다음에 윗구간 매도 전략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들 부합권 매매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쳤다 매수 쳤다가 이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도 매도에 매수에 어제 매도, 그 다음에 재매도까지 드린 상태고요. 오늘은 아래 구간들이 좀 휩쓸려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껴들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혼조세에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보호하권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 윗 구간들 저항을 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방향성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하루 이틀 보합권 띄었던 것처럼 위아래 매수 매도가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한 주 수익 잘 지키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대결도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이 시각 특징주까지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